안녕하세요. 직업정보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직업사전 들어갔었죠. 직업사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직업사전의 구성은 첫 번째가 직업 코드입니다. 두 번째가 본 직업 명칭이었죠. 세 번째가 직무 개요였고요. 네 번째가 수행 직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정보가 부가직업 정보입니다. 부가직업 정보. 자, 예를 들어서 직업사전을 직접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더 빨라요. 그러면 직업사전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국고용정보원 정보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그 직업정보와 관련된 여러 출간 자료들이 있는데 한국직업사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PDF 파일로 돼 있으니까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직업 상담원이라는 거 한번 쳐서 보시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관심 있는 직업이 있었다, 그럼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는 것만큼 이해가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자, 직업 상담사다면 직업 상담사에 맞는 직업 코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직업 상담사라는 본 직업 명칭이 있었을 테고, 직업 상담사라는 것은 어떤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쓰고, 또 어떤 그 결과물을 노출하고, 생산품이죠. 이제 그거죠. 구직자에게 상담을 통해서 구직을 알선해서 취업률을 높인다. 뭐 이런 것들이 결과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행 직무. 뭐 아침에 출근하면 뭐부터 하고, 전날 상담 일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상담 어떤 계획 잡고, 그 다음에 상담 구직자가 오시면 어떤 식으로 안내하고 어떤 상담을 진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거죠.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수행 기술 원칙이 있었죠. 기술 원칙. 그죠? 총 9개가 있었죠. 주어는 생략 가능할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동사와 수사를 적절하게 사용해라. 적절하게 사용해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현재형으로 사용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직업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거 말고도 조금 더 알고 싶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그것이 부가직업 정보입니다. 조금 더 지금까지 한 정보 말고도 조금 더 알아뒀으면 훨씬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올려줄게. 이게 올려놓은 게 부가직업 정보예요. 말 그대로 부수적으로 조금 더 올려준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부가직업 정보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이 적은 정보가 아니다라는 거죠, 결코. 그래서 부가직업 정보는 정규 교육부터 시작해서 조사 연도까지 총 한 12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규 교육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직업 정보 중에서 첫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정규 교육. 여러분들 그 직업이라는 걸 얘기할 때, 야, 의사다 그러면 최소한 뭐예요? 의대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학력은 대졸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버스 운전기사다. 그럼 학력하고 크게 상관없는 거죠. 대형 면허증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버스 면허증, 그죠? 대형 운전 면허증. 뭐 중학교를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또 그런 식으로 그 직업을 일반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느냐를 알려주는 게 정규 교육입니다. 그래서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 교육 수준을 의미하는 데, 정규 교육 수준. 그럼 여러분들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런 식이 정규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 수준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래요. 평균 학력은 아닙니다. 정규 교육 수준이고, 교육 수준인데
평균 학력은 아니에요. 평균 학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업은 평균적으로 중학교는 나와야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 직업은 중학교는 나와야 할 수 있는 거네요.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평균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우리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대학교.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자, 초등학교까지의 교육에 들어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예요? 6년 정도죠. 6년 이하. 그러니까 6년 이하 이런 식으로 표기해요. 숫자로 표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6년 초과, 6초과, 9 이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9 초과, 12 이하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초등학교 정도, 초졸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6년 이하 혹은 6년에서 9년 이런 식으로 대신 이제 요거를 수준으로 표기를 해요. 수준. 그러면 6년 이하의 교육 수준만 받아도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은 1수준이라는 거죠. 1수준. 그 다음에 6에서 9년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2수준이라고 표기하고요. 9년에서 12년 정도의 교육이 필요한 거다 그러면 3수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12, 14 이걸 이제 전문대로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14, 16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학사죠. 그 다음에 16 이상 이거는 뭐예요? 대학원 이상인 거죠. 대학원 이상.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4, 5, 6 이렇게 6수준으로 표현한다. 수준은 이렇게 쓰고 숫자적으로 1수준은 6년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박스에 그려져 있죠. 1수준부터 6수준까지 되어 있는데 1수준은 6년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6수준은 16년 초과를 했을 때 6수준 정도의 정규 교육 수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그 직업에 대해서 해당 직업에 대해서. 자, 다음은 숙련 기간입니다. 숙련 기간. 이건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숙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숙련. 숙련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숙련이라는 것은 내가 신입으로 들어가서 그 직종 혹은 그 직업에 어느 정도 평균적인, 그러니까 일정 수준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숙련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막말로 표현해서 쟤 좀 바깥 좀 하는구나 라는 표현도 쓰죠. 예. 그러면 뭐예요? 그 직업에 들어가서 제대로 이제 자기 몫을 해내는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직업의 평균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숙련 기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숙련 기간은 교육 기간하고 다른 거죠. 왜? 이거는 사회에 나오기 전에 필요한 거고 숙련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에 나와서 입직한다. 입직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회사나 혹은 기관에 들어가는 거죠. 직업에 들어가는 걸 입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입직해서부터 평균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숙련 기간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 숙련 기간을 의미한다라는 것. 교육을 받아야 또 빨리 일을 익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익힐 수도 있고, 또 그냥 자연스럽게 일을 해나가면서 그 능력이 체득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숙련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해당 직업의 평균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 거죠. 그죠? 이게 숙련 기간입니다. 그래서 숙련 기간은 주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숙련기간은 향상훈련은 숙련기간으로 포함하지 않는데 향상훈련은 숙련기간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보통 양성교육이라는 표현을 양성훈련이라는 표현을 양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데려다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가리키는 걸 양성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향상은 뭐냐? 향상은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교육시키는 것을 향상훈련이라고 표현해요. 주로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받는 게 아니라 향상은 주로 중간관리자들 혹은 간부들이 받는 게 향상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숙련자예요. 숙련자가 더 잘할 수 있게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숙련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그 숙련기간. 그럼 이것도 수준으로 표기하는데 1수준부터 9수준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1수준은 약간의 시범을 보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접시 닦기. 왜 옆에서 접시 닦는 이렇게 이거 접시 홀에서 누가 갖다 주면 그 앉아서 그냥 세척만 하면 돼. 그것만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쉬운 것들이죠. 약간의 시범 정도만 보여주면 할 수 있는 게 그게 1수준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의사 같은 경우 들었습니다. 의사 면허증을 딴 다음에도 몇 년 동안은 어떻게 돼요? 레지던트라든가 인턴 기간을 거치죠.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몇 년이 걸쳐야 의사로서의 평균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낼 수 있겠죠. 그게 몇 년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 수준이 높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9수준이라는 게 이제 최고 수준이고 10년을 초과한대요. 보통 우리 도선사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도선사라는 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의사도 그렇고 도선사라는 것도 이렇고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일에 종사해야 숙련 기간에 도달하는 것들은 이렇게 최고 수준인 9수준으로 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준은 10년을 넘어야 바깥 팔 수 있다. 10년 정도 했어? 그래, 너 할만하구나 이제. 뭐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왜? 유리를 다루는 예술 작품 만드는 유리 있잖아요. 그냥 간단한 거 말고 그 정도 혹은 뭐 도예 이런 거 정도는 10년씩 해야 어느 정도 정말 예술가로서 혹은 뭐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경지에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9수준으로 표기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숙련 기간은 1수준부터 9수준까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부가직업 정보의 세 번째는 직무 기능이에요. 직무 기능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DPT예요. DPT 자료, 데이터도 데이터, 그 다음에 사람, people, 그 다음에 사물, 띵이죠. 자, 여러분들 어떤 일, 직업이라는 걸 수행할 때 자료만 갖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통계학자들이라든가 혹은 뭐 기상청에서 분석요원이라든가 혹은 통계청에 일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료만 갖고 일하잖아요. 그죠? 사람들 많이 접촉 안 해도 돼. 혼자 앉아가지고 연구실에 들어가서 자료만 갖고 그냥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어.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거야. 그죠? 영업사원들이라든가 혹은 사회복지사라든가 뭐 성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주로 사람들을 만남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주로 사람과 관련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어. 사물이 있어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클레인 기사다. 그러면 뭐예요? 굴삭기 기사죠. 포클레인이라는 굴삭기라는 기계가 없으면 그 사람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삽들 그거 할 수 있나요? 예, 못합니다. 예, 뭐 몇 날 며칠 해야 되겠죠. 굴삭기로 몇 번 뜸을 걸 갖고. 그렇기 때문에 사물이 꼭 필요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격리 사무원이다 그러면 주로 숫자를 다루지만 증빙 자료를 갖다 주는 타 부서 사람들과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사람과 부딪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계산기나 컴퓨터 필요하죠. 예, 그런 식으로 사람의 일이라는 게 이 세 가지와 다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대신 이 자료가 얼마나 많이 관련되어 있느냐, 혹은 사람과 얼마나 많이 관련되어 있느냐, 혹은 사물과 얼마나 많이 관련돼서 일을 하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이게 직무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 29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자료는 기억돼 있죠. 자료와 관련된 기능은 정보, 지식, 개념 등 세 종류의 활동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광범위하고 어떤 것은 범위가 협소하기도 하다. 또한 각 활동은 상당히 중첩돼서 배열 간의 복잡성이 존재. 자료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자료라는 게. 그래서 중첩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과 관련된 기능은 위계적 관계가 없거나 희박하대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러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교회 신도들이나 혹은 전도 대상의 사람들이 자기 아랫사람이나 혹은 자기 윗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위계라는 게 그 얘기예요. 높낮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위계적 관계가 희박하다라는 거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희박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이 일반적으로 덜 복잡한 사람 관련 기능이며, 나머지 기능들은 기능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물과 관련된 기능은 작업자가 기계와 장비를 가지고 작업하는지, 혹은 기계가 아닌 도구나 보조구를 가지고 작업하는지에 기초하여서 분류된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거는 주로 기계나 장비 이런 것들 갖고 일하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판별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30페이지에 보면, 자, 이것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박스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 0수준부터 8수준까지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숫자가 높은 게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자료와 관련된 거는 8수준이 가장 낮은 건데 관련 없어요. 그래서 6수준부터 들어간다는 6수준. 그래서 6수준은 비교예요. 비교는 뭐냐면, 자, 1과 2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큰 거예요? 2가 크죠? 그냥 단순히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6수준 정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록. 자, 1시간 동안에 우리 동네에 지나간 사람들 몇 명인가? 이거 재라 그러면 그 기록이잖아요. 그게 7수준, 5수준 정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수준은 계산이에요. 계산. 여러분들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고 2 곱하기 2는 4다. 이게 계산이잖아요. 그 정도 사친 연산하는 것이 계산이죠. 그래서 그게 4수준. 그 다음에 3수준은 수집해오는 거예요. 자료를,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수집해오는 그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3수준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수준은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데이터를 2수준 정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수준이 조정이에요. 조정. 조정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의 분석에 기초해서 시간, 장소, 작업 순서, 활동 등을 결정한다. 결정.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조정이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 저쪽으로 갖다 놔, 저쪽에 있는 거 이리 가져와. 오늘 갈게 이쪽으로 갈 거, 내일은 저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조정이라는 거죠. 조정 역할을 한다는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은 0수준이 종합이에요. 그래서 사실을 발견하고 지식 개념 또는 해석을 개발하기 위해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자료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자료와 관련된 기능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질 수 없어요. 숫자를 만질 수 있나요? 없죠. 그렇듯이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숫자, 단어, 기호, 생각, 개념, 그리고 구두상의 표현도 포함한데, 이런 것들을 자료와 관련된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사람은 그 밑에 나와 있는 것, 사람과 관련된 기능은 인간과 인간처럼 취급되는 동물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대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애완동물을 다루는 것 자체도 사람과 관련된 기능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람과 관련된 기능은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 서비스 제공이에요. 여기서의 서비스는 정말 간단한 서비스 있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그 중국 음식점 가면 엽차라고 표현했죠. 엽차. 예. 그 보리차 갖다 주는 정도. 뭐 드실래요? 이 정도. 그 정도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낮은 수준의 서비스니까. 그 다음에 6수준이 말하기 신호.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 북한 가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 그 교통경찰이 이렇게 수시로 하는 거 있어요. 삑삑 그 호루라기 부르기도 하고 당신 차 빼 빨리 지나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말하기와 신호를 할 정도의 그것도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6수준이면서 말하기와 신호 정도가 6수준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5수준은 설득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판매직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손님이 오시면 참 안 맞을 것 같아. 그래도 손님이 이 옷이 딱이에요. 손님을 기다려서 이 옷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옷 한 벌 더 팔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설득이에요. 예,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5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4수준은 오락 제공입니다. 주로 오락 제공 뭐가 있나요? 그렇죠. 연예인들이나 어떤 개그맨들 이런 사람들이 오락을 제공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죠? 그 정도가 4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수준은 감독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이든 스포츠 감독이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기능을 사람과 관련돼서는 3수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수준은 교육을 하는 정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사람으로서는 2수준 정도래요.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 다음에 1수준은 협의하는 수준. 예. 협의라는 것은 이제 여러 이제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그 결정을 해야 될 때 서로 의견도 내고 또 안 맞는 거는 반대에 대해서 뭐 설득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협의예요. 그죠? 그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사람과 관련된 일에서는 2수준이다, 1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 관련된 0수준은 자문이에요. 자문. 네. 그러니까 보통 뭐 정말 어려운 거 있잖아요. 경영 자문이라든가 혹은 뭐 사람과 관련돼서도 뭐 법률 자문이라든가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사물이에요. 사물은 자 뒤에 있는 거 설명을 한번 더 보고 갈게요. 31페이지에 보면 사물에 관련된 거. 사물과 관련된 기능은 사람과 구분되는 무생물로서 물질, 재료, 기계, 공구, 설비, 작업도구 및 제품 등을 다루는 것을 말한대요. 그죠? 제가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할 때 자료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주로 상대하는 사람도 있고 사물이 있어야 반드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물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없어도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혹은 그 사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에나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다시 30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사물과 관련돼서는 7수준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단순 작업이에요. 그냥 뭐 정말 삽질한다 이 정도면 단순하잖아요. 정말 그런 거 정도가 삽이라는 사물을 쓰지만 단순한 작업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수준은 투입과 인출. 무언가 넣었는데 무언가 예를 들어서 밀가루와 물을 투입했는데 뭐 반죽이 돼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투입과 인출이 되겠죠.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유지. 예, 기계가 잘 고장나지 않도록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유지죠. 예, 그런 정도의 능력. 그 다음에 수동 조작은 말 그대로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조작하는 거. 여기 온도가 높네? 조금 낮춰야지. 저기는 낮네? 좀 이런 식으로 하는 수동 조작인 거죠. 그 다음 능력이 조작 운전이에요. 조작 운전. 그죠? 여러분들 뭐 어떤 기계를 조작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운전도 조작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스틱으로 하는 거는 이제 스틱, 요즘은 이제 오토매틱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위가 이제 제어 조작이에요. 제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조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정밀 작업이 그 윗수준이에요.
정말 정밀하게 작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밀링 작업하는데 굉장히 작은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미세한 것들을 잘 잘라낸다. 이런 것들이 정밀이고, 의사가 로봇 팔을 통해서 혹은 레이저를 통해서 수술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밀 작업에 속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정밀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 여기서의 설치는 여러분들 에어컨 설치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아주 고가의 기계라든가 정말 정밀한 기계를 설치하고 해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정도의 설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직무 기능은요, 박스가 있잖아요. 그죠? 박스가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 P, T 이렇게 돼 있고, 0수준부터 9수준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8수준이죠. 근데 보통 8수준은 거의 없으니까, 그럼 7수준까지인데, 요거 다는 외우지 못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여기 4 정도 오는, 0에서 4까지 오는 정도의 수준은 여기가 뭐가 있다라는 정도는 외우고 가셔야 돼요. 요거를 묻는 시험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가끔씩 여기다 가로치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혹은 수준을 사물과 관련된 수준 중에서 3수준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는 밑에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4수준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 별표 한 2개 정도 하고 가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직무 기능을 보았고요. 자, 다음은 31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작업 강도입니다. 작업 강도. 자, 여러분들 힘든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힘이 안 든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물리적인 힘의 강도가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이냐, 그 일이.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강도는 우리 교재 32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5단계로 분류하는데, 작업 강도는 심리적, 정신적, 노동 강도는 고려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의 강도만을 표기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힘들다 혹은 정신적으로 힘들다, 이거는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힘의 정도만 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설명을 다 끝냈던 거니까. 자, 그래서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아주 가벼운 작업부터, 아주 가벼운 작업, 그 다음에 가벼운 작업, 그 다음에 보통 작업, 그 다음에 힘든 작업, 그 다음에 아주 힘든 작업, 이렇게 5수준으로 표기하는데, 물리적 힘의 강도, 그래서 보통 4kg, 그 다음에 8kg 최고, 4, 8, 20, 40, 40 이상, 이렇게 외우십시오. 요 물리적 힘의 강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예. 그래서 4, 8, 20, 40, 40 이상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작업부터 아주 힘든 작업까지 이 물리적 힘의 강도는 거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뒤에 나오는 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숫자적으로 나온 요 물리적 힘의 강도만큼은 반드시 최고가 이거예요. 최고 4kg, 최고 8kg, 최고 20kg, 최고 40kg. 근데 여기서는 40kg 이상을 했죠. 최고가. 그죠? 네, 그런 차이예요. 힘든 거, 아주 힘든. 요 왜 9kg가 빠져 있느냐? 이게 파운드로 표기하다 보니까, 처음에 파운드로 표기했는데요. 그게 킬로수로 표기가 안 됐고 파운드로 표기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달라졌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알아두실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듣는다. 이렇게 물건을 들었을 때 힘든 거잖아요. 그게 4kg 정도 들었을 때는 아유 가볍네 근데 40kg가 넘으면 어우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아주 힘든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했을 때 힘드냐, 이거 뭐 했을 때. 그래서
들어올림 밑에 있는 것처럼 32페이지 밑에 나오죠. 들어올림이나 운반을 하거나 혹은 밀거나 혹은 당길 때 이러한 정도에 가면 어떤 건 보통 어떤 건 아주 힘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 때도 20kg 정도면 그래 보통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밀는 거. 당기는 건 뭐예요? 나한테 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죠. 그건 뭐예요? 작업자가 있는 반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게 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기는 건 뭐예요? 작업자 쪽으로 오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작업자 쪽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행위가 당김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들어올리면 뭐예요? 상하에 상하. 위에 있던 거 내리든 밑에 있던 거 위로 올리든 그게 들어올림이에요. 그 다음에 운반은 뭐예요? 이곳에 있던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운반입니다. 예,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네 가지 일을 할 때 이런 힘의 강도가 들어가면 4kg면 아주 가벼운 거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0kg가 넘어갔는데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육체 활동입니다. 육체 활동. 예, 육체 활동. 여러분들 육체 활동하면 주로 몸 중에서 어디를 많이 쓰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라는 거, 몸 중에서 그래서 33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균형 감각. 야,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내 몸이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일은 균형 감각이 요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장공이 뭐예요? 페인트 칠하는 건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골프 연습장 위에 올라가서 뭐 보수하는 작업이다. 그런 것도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그런 거고. 균형 감각을 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웅크림. 웅크림은 여러분들 좁은 곳에 들어가서 잘 일할 수 있을 때 웅크림이라는 육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웅크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연마원, 오토바이 수리원, 오토바이 좁은 밑에 들어가서 수리해야 된다든가 항공기 엔진 정비원, 그 엔진 속에 들어가서 일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웅크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사용. 손을 주로 잘 사용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직업은. 그랬을 때 손사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용사라든가 혹은 악기 연주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손사용이 잘 돼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언어력. 예, 변호사나 혹은 뭐 아나운서 혹은 교육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언어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청각. 귀가 발달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 조율사라든가 혹은 뭐 녹음 관련 직업이라든가 이러면 청각이 발달해 있어야 오류를 잡아내고 정확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시각. 예, 눈이 좋아야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항공기 조종사라든가 혹은 사진 작가라든가 혹은 현미경이나 망원경 같은 것들을 정밀 광학 기계를 다뤄야 되는 직업이라든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눈이 좋아야 되겠죠. 시각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그 직업을 할 때 육체 활동 중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직업이다 라고 있으면 직업 사전에 이렇게 표기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시각 관련해서 먼 곳은 6m 이상을 먼 곳으로 보고요. 가까운 곳은 50cm 미만이 가까운 곳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 장소는 75%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75% 아니 80%는 밖에서 일하고 한 20%만 사무실에서 일해. 그러면 실외 근무자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 아예 나는 실내에서 한 80% 일하고 실외에 한 20% 나가서 일할 때 있어. 그러면 실내가 되는 거죠. 근데 두 가지를 다 병행한다. 뭐 한 50%씩 한다. 그러면 실내외로 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은 보통 여러분들 사무실이 깨끗해요, 지저분해, 뭐 이렇게 표현하죠.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더운 데서 일하냐, 아니면 습기가 많은 곳에서 일하냐, 아니면 지하실에서 일해서 먼지가 많냐,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작업 환경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환경은 저온,
추운 데서 일하냐, 고온, 더운 데서 일하냐. 저온은 뭐예요? 주로 냉동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온. 그렇게 표기하겠죠. 그 직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숯불 가마라든가 혹은 도자기 굽는 가마라든가 혹은 그 포항제철처럼 그 철을 다루는, 철광석을 녹여서 이렇게 철을 만드는 데라면 항상 뜨거운 데서 일하겠죠. 그럼 고온이겠죠. 그 다음에 다습. 주로 이제 이런 경우겠죠. 수영장에서 그 강사 일을 하시는 분은 어떻게 했어요? 다습인 거죠. 항상 물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런 환경인 거죠. 그 다음에 소음과 진동.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지역이 소음과 진동이 심하다. 예를 들어서 비행장에서 근무한다. 그럼 소음과 진동이 있겠죠. 그 다음에 위험내재. 위험내재는 주로 기계적 위험이 있느냐, 전기적 위험이 있느냐, 화상이 있느냐, 폭발 위험이 있느냐, 방사선 위험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5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6번째가 작업 환경이었죠. 작업 환경. 위험 내재는 5가지가 있다. 전기적, 기계적, 그 다음에 화상과 폭발, 그 다음에 방사선,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 내재 이렇게 표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방사선 위험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엑스레이 기사나 이런 분들은 항상 그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대기 환경 미흡, 냄새가 많다든가 분진이 있다든가 연무가 있다든가 가스. 연무는 그거예요. 연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뭐 음식물 처리하는 그런 처리장 옆이다. 혹은 쓰레기 매립장 옆이다. 그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가 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표기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사명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명칭은 말 그대로 그 직업과 비슷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처음에 이제 직업사전 얘기 때 보험 모집원을 보통 보험 설계사라고도 부르고 재무 설계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사 명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보험 모집원이 국가에서 조사해 보니까 100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험 모집원으로 부르는 데도 있고 FC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보험 영업사원으로 부르는 데도 있고, 영업사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30명이 이렇게 불리고 FC는 20명이 불리고 여기는 30명이 불리고 뭐 이렇게 해서 총 100이죠. 그러면 보험 모집원이 정식 본 직업 명칭인데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유사 명칭이라는 거죠. 유사 명칭. 그 다음에 관련 직업은 뭐예요? 정말 관련된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포크레인 기사에 관련된 직업은 뭐겠어요? 덤프트럭 기사가 될 수도 있겠죠. 거의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떠주면 덤프에 실어서 이동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화물차 운전수에 또 관련 직업은 뭐가 있어요? 뭐 지게차 운전원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 직업과 관련된 직업은 뭐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관련 직업이에요. 그 다음에 자격과 면허는 뭐야? 그 직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취직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자격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버스 기사다 그러면 대형 면허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자격과 면허고요. 그 다음에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이건 뭐냐면 해당 직업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기사라고 봅시다. 버스기사는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운송업이죠. 운송업. 그죠? 이 산업에 속해 있다는 그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표준산업분류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준직업분류코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직업사전은 직업코드가 한국
고용 직업 분류 코드를 쓴다 그랬죠. 근데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코드라고 또 따로 게 있어요. 통계청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래서 통계청에서 만든 표준 직업 분류 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과는 조금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알아야 될 코드지만 관련돼서 이것도 좀 알 수 있게 부가직업 정보니까 부수적으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예,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사 연도. 이 직업을 조사한 연도는 언제 한 거냐, 이걸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사 연도도 표기해준다. 예, 이렇게 해서 부가 직업 정보까지 해서 이 시간에 직업 사전을 모두 맞춰봤습니다. 이 자체가, 직업 사전 자체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많이. 그래서 직업 사전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숙지를 좀 해놓으시고, 여러분들 제 수업 듣고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